안녕하세요. 항상 보기만 하던 이 채널에 제가 사연을 쓰려고 하니 상당히 어색하네요. 주변 사람들이 꼭 좀 제보를 해보라고 해서 용기를 내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들과 다를 것 없이 너무나도 평범한 삶을 살아온 여자였어요. 바닷가 마을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탁 트인 바다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마음에는 근심 걱정이 없었지요. 아무래도 광활한 자연을 보고 그 자연을 음미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연 앞에 나는 참으로도 작은 존재이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티끌처럼 작은 거구나 하는 마음에 저는 욕심도 별로 없었어요. 엄마랑 아빠는 저에게 사람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고 그것이 본능이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그러니 원영아, 너는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남들에게 베풀거라. 나누어준 만큼 되돌아오는 법이다, 원영아.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가 있으면 혼자서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누어 주려고 하거나 항상 같이 먹는 게 제 삶이었어요. 그리고 바닷가 마을이라서 다양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맛있는 게 생기면 나누어 주고 큰 고기가 잡히면 먹으러 오라고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전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성인이 되고 저는 더 이상 바닷가 고향 마을에서만 있을 수 없었기에 보따리를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너 서울 사람들 진짜 억세고 뒤통수도 많이 치고 그러니까 조심해라. 참, 물가에 아이를 내놓은 것처럼 걱정이 되고 또 마음이 무거워서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니? 됐어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알아서 잘할 거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당당했지요. 서울이 이렇게 무섭고 빨리 변하는 곳인 것을 몰랐으니까요. 보따리 하나만 들고 올라와서 바로 일을 하게 된 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처도 받고 마음이 달았어요. 원영 씨는 얼굴이 참 순박하고 착하게 생겨서 딱 뒤통수 당하기 좋은 것 같아. 게다가 시골에서 올라왔고 들어보니까 부모님도 배 타는 사람이라며. 이러면 진짜로 사기당하기 좋거든. 만만해 보이잖아. 사람들의 말을 빌렸으면 저는 굉장히 속이기 쉬운 사람이고 순박해서 사기를 쳐도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 근처에는 쓰레기들이 아주 득실득실했던 것이었죠. 상처를 받으니까 마음은 움츠러들었고 저는 점점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 있기 싫다. 고향에 내려가면 일자리도 없으니까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버텨야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에서 악착같이 버텼어요. 경기도 쪽으로 내려갔고 인천으로 출근을 했죠. 작은 공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남편을 만난 거예요. 저보다 나이는 조금 더 많지만 일을 일찍 배웠고 저보다 훨씬 더 능숙하고 손이 빨랐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해요? 뭐 저야 오래 해서 그렇죠. 원영 씨도 오랫동안 일하면 금방 저처럼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겸손하기까지 한 그 사람에게 전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아무래도 서울에서는 영악한 사람들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하고 마음을 잔뜩 움츠려야 했는데 그 남자 앞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제 자신이 참 편안하고 좋았거든요. 뭔가 이건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대시를 했어요. 오늘 일 끝나고 코코아 한 잔 마실래요? 네? 갑자기요? 네, 저 지금
그쪽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자 그 남자는 눈을 토끼처럼 뜬 채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만 참 귀여웠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꽤나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이 남자의 이런 모습이 참 저에게는 좋게 다가왔고, 그렇게 저의 적극적인 구애 덕분에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귄 이후로는 오히려 그 남자가 저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했어요. 저는 사실 강원도에서 올라왔어요. 가족들은 전부 다 강원도에서 살고 있고, 일하려고,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제가 상경한 거예요. 그럼 장남이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막내인데 참 우리 집 사정이 뭐라고 말하기가 참으로도 애매해서 하여튼 막내인 제가 지금 일하고 집안에 보태고 있어요. 그 남자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생계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왠지 그때 모성애가 발동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저는 이 남자가 너무나도 좋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둘 다 결혼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에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공장 근처에서 단칸방, 지하에 있는 단칸방을 마련해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크게 다치고야 만 겁니다. 공장에 프레스 기계가 있어요. 그 압축을 하는 기계인데 위에 있는 스프링이 갑자기 풀리면서 기계가 팍 떨어지면서 제 남편의 손가락을 으깬 겁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순식간에 공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 3명이 붙어서 그 프레스 기계를 겨우겨우 들어올렸어요. 아이고 참. 제 남편은 결국 9개월 동안 영동병원이란 곳에서 손가락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9개월 동안 저 혼자서 돈 벌어서 남편의 병원비를 감당을 해야 했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다치니 얼마나 새색시가 속상하겠어. 에휴, 그러게요. 이 사람이 빨리 나아야 할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공장 식구들조차 저희 부부를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1년이 조금 지나서야 제 남편은 온전히 퇴원을 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남편의 병원비로 쓴다고 빚을 낸 것과 집 계약이 끝난 것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결국에 저는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어머님과 함께 살면서 그곳에서 일하게 된 거였죠. 당신 미안해.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시댁살이하게 만들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꼭 빚 갚아서 당신 데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할게. 됐어.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기 몸 상태랑 컨디션 조절만 생각해. 저는 남편과 함께 강원도 시댁 어머님 댁으로 갔습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만 그곳에 있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아이고 조씨네 며느리구나. 아이고 막내 며느리인가? 네네 저 막내 며느리예요. 아이고 조씨를 힘으로 가진 자네는 아주 복받은 것일세. 조씨 같은 여자를 찾는 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야. 어르신들은 이상하리만치 어머님을 극찬하셨어요. 저는 그때는 몰랐지요. 시모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 줄요. 어머님은 분식집을 하고 계셨습니다. 원래는 거의 10년 넘게 포장마차를 하셨대요. 저는 시골로 내려가서
잘하는 것도 없고 일자리도 없으니 어머님 가게로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어머님, 분식집 이거 계속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여름에는 이렇게 쪄 죽을 것 같은 날씨에 불 앞에 있어야 하고 계속 이거 어묵 국물 데우고 떡볶이 휘젓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에휴, 그래도 이걸 해야지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또 내 음식을 좋아하는 손님들이 와서 맛있게 먹어주면 그건 그거대로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야. 남들이 이제 나이도 있으니 이런 거 그만하고 편하게 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 평생 일하면서 살아서 그런지 일을 안 하면 몸이 근질해서 못 살겠어. 어머님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저도 분식집에서 어머님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장정 3명이 저희 분식집에 들어온 겁니다. 아줌마요, 돈 좀 주이소.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저는 깡패인 줄 알았죠. 누구세요? 그쪽에 앉으면 안 돼요. 거기는 저희 집 놓는 곳이라서 여기 뒤에 앉으세요. 뭐 시키실 건가요? 제가 물어보자마자 그들은 갑자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여기 옆에 내는.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응? 깡패처럼 제 앞에 오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군요. 솔직히 아무리 제가 강심장에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어도 이런 적은 처음이었고 솔직히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순간 손이 달달 떨리더라고요. 왜 그러시는데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제 얼굴 앞에 와서 위협하시면 안 되죠. 제가 쫄 것 같아요? 그 깡패 같은 문신돼지 사람들에게 소리를 친 순간 창고에서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너네들 또 왔냐? 내가 말했지. 너네들 줄 돈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어머님은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장정 3명은 아주버님이었어요. 저는 그분들이 아주버님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긴 했지만 식은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그게 끝이어서 뭐 양가 가족들이 제대로 모이거나 만난 적이 없었지요. 우리 엄마 아빠도 뱃사람이라서 멀리 나가는 것을 못하고 어머님도 가게 일 때문에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쩌다 보니까 아주버님을 한 번도 못 보게 되었어요. 제 남편과 아주버님들이 사이가 안 좋아서 뭐 대소사가 있으면 서로 교묘하게 피하듯이 시간을 따로 해서 만났으니 더더욱 만날 길이 없었지요.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버님들이 너무나도 깡패 같아서요. 어머님은 며느리 앞에서 아주 소리 지르고 동네 망신시키게 문신 훤히 드러낸 거 보니 속이 정말로 터진다 터져. 그 장정 3명의 등짝을 파리채로 찰싹 때리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에휴, 내 아픈 손가락들이지. 아들놈들 전부 다 도박에 알코올 중독에 범죄자에 아주 돈이 나면 사족을 못 쓰는 애들이야.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미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참 죽겠다 죽겠어. 알고 보니 아주버님들은 넷이서 사업을 했나 봐요. 남편이 5형제거든요. 하여튼 남편은 인천에서 공장을 다니고 시숙들은 고기 사업, 돼지갈비 사업을 했는데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거였죠. 그때 시숙들이 돈이 없고 당장 빚쟁이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고 하다가 제 남편에게 찾아간 겁니다. 야, 네 형들이 지금 힘들어서 죽겠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 없냐? 형들이 벌인 일이니까
동생한테 손 벌리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야지. 그때 이제 빈정이 상한 시숙들이 제 남편의 회사에 찾아왔고 집단으로 폭행을 가해서 남편은 그 이후로 형들이랑 연을 끊었대요. 그래서 저에게 시숙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주지 않았던 것이었고, 그렇게 저는 시숙의 얼굴도 모른 채로 살다가 어머님 가게에 온 그들을 마주보고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관상에서 딱 보이더군요. 심술궂은 성격이요. 하여튼 어머님은 그들이 아주 고약한 성격을 가진 것을 아니까 개가천선시키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엄청 노력을 해서 그러신지 주말마다 오영재를 데리고 함께 봉사 가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보, 나는 몰랐어. 시숙이 저렇게 등치도 크고 무서운 사람들처럼 보일 줄은 정말로 몰랐어. 우리 형들이 좀 그래. 하여튼 그렇게 어머님의 지극정성을 통해서 아주머님들이 반성을 하고 다시 천천히 사회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 남편이랑도 아주머님들이 친해지고 서로 화해를 하면서 다섯이서 아주 잘 다니는 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렵 저는 우울증이 오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기약 없이 평생 동안 살아야 한다는 막막함, 그리고 부모님의 아픔, 뭐 이런저런 것들이 겹치면서 너무나도 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때 저를 달래주고 지켜준 것은 남편도 아닌 어머님이었습니다. 함께 분식집에서 일을 하면서 저의 힘듦을 알아차려 주시고, 세상이 참 뜻대로 안 되지, 우리 아가? 나도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를 했는데, 참 자식들도 그렇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우리 며느리가 우울증에 걸리니 시모도 마음이 참 아프다.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나야 우리 며느리 마음이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시모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저는 친정엄마처럼 따뜻하게 말해주시는 어머님에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고 공황장애가 와서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불안한 저를 위해 어머님은 죽을 만들어 저의 입에 넣어줄 정도의 정성을 보이셨어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남편보다 더 돈독하게 어머님과의 사이를 탄탄하게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어머님이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신발에 대체 왜 이렇게 휴지를 많이 넣으셨어요? 내가 그랬다고? 내가? 어머님은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 신발을 분식집 한켠에 모아서 쌓아두거나 휴지 같은 것을 돌돌 말아서 정말로 온갖 곳에 다 넣었어요. 주머니도 터질 것처럼 꽉꽉 채워서 넣었죠. 의사인 친구가 제 이야기를 듣고 네 시모 아무래도 치매 같은데? 치매는 빨리 발견되어서 약 먹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야지 그나마 진행 속도 늦출 수 있으니까 빨리 모셔. 저는 심장이 쿵 했습니다. 네, 어머님은 치매가 맞으셨어요. 나중 가서는 저도 못 알아보고 제 남편이랑 자식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큰일 났다 싶었는데 남편을 포함 시숙들은 어머님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병원 가면 돈만 덩어리로 들고 어차피 치매는 약도 없다고 하면서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머님이 집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자기야, 왜 어머님이 안 보이셔? 남편은 저의 물음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순간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지금 나한테 뭐 숨기고 있는 거 있지? 아니, 엄마 치매 걸렸으니까 우리가 좋은 곳에 모셨어. 알겠지? 그러니 엄마 찾지 마. 시숙들과 제 남편은 시모를 어떠한 시설에 보낸 거였어요. 하지만 의심이 되더라고요. 살아생전 부모한테 한 번도 잘한 적 없는 것들이 갑자기 치매 걸린 시모를 요양원에? 심히 의심이 된 저는 시숙과 남편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거기서 충격의 쓰나미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니, 엄마는 그냥 빨리 죽어야지 우리한테 좋다니까. 치매 노인 모시고 살면 얼마나 힘든데. 내가 아는 스님이 있는데 작업하는데 전문가야. 수많은 노인네들 데리고 있으니까 내가 그 스님한테 몰래 엄마 맡길게. 그러니까 시숙과 남편 놈은 돈에 눈이 멀고 치매 걸린 엄마를 모시기 싫으니 절간에서 사는 스님에게 어머님을 맡긴 거였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보통 스님이 아닌 거였죠. 보험 사기 전문가에다가 수많은 노인들을 실종 선고로 만들어서 보험금을 한 명당 10억 넘게 뽑아내는 놈이었어요. 실종 신고하고 5년 뒤에 사망 신청하면 시체 확인 없어도 사망 처리가 되니까 보험금을 탈 수 있었던 거고, 실종 신고 당한 사람들을 절간에 가두어서 5년간 감시하는 일을 하는 놈이 그 땡중이었어요. 가짜 땡중이죠. 머리만 빡빡민. 그런데 제 남편과 시숙들은 어머님을 그곳에 보낸 거였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당신 시숙들이랑 다시 사이좋게 지내고 난 이후로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당신은 좀 신경 쓰지 말고 빠져. 와, 이럴 거면 우리 그냥 이혼하자. 이건 아니지. 난 이 꼴은 못 보겠다. 결국 저랑 남편은 크게 싸우고 정말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하면서 저는 거의 1년 동안 시어머님을 찾겠다고 전국에 있는 산을 다 뒤졌어요. 그러다가 그 사기꾼, 머리만 중인 그놈이 사는 곳을 발견했고 제가 그곳으로 가서 어머님을 탈출시켰지요. 그나마 어머님의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어머님, 우리 어머님, 이걸 어쩌면 좋아요. 제가 어머님을 지켜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제 어머님 제가 모실 거예요. 비록 이혼해서 어머님과 저 남남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우울증에 걸려서 심적으로 너무나도 힘들 때 저를 기다려주시고 보살펴 주셨잖아요. 어머님이 벽에 똥칠해도 저는 어머님 책임질 겁니다. 저랑 함께 저희 고향에 내려가요. 바닷가 그 마을은 참 평화로워요. 그런데 제가 말 끝나기 무섭게 갑자기 어머님이 나 치매 안 걸렸다. 이거 전부 다 자식들 테스트한 거야. 스님도 알고 있단다. 내가 뒷돈 주면서 나한테 모질게 굴지 말라고 말했지. 알고 보니 어머님은 자식들이 정말로 개가천선을 했는지 겉으로만 봉사하고 속으로는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테스트를 한 거였죠. 그래서 자기가 치매에 걸리면 자식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알아본 거였습니다. 놀란 저는 아니 어머님 이렇게까지 테스트를 해야 해요? 저를 속이면서까지요? 분식집 운영을 그만두면서까지 자식들을 테스트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병원에서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이 덜컥 겁이 나더라고. 자식놈들이 나를 따라 주말에 봉사를 하긴 하지만 진짜 진심에서 봉사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한번 치매 걸렸다 하고 반응을 본 거지. 그런데 이 엄마를 산에다 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알고 보니 분식집을 하는 어머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셨던 거였어요. 자식들은 어머님께서 돈 한 푼도 없이 힘들게 사는지 아셨지만 8년 전 어머님의 새엄마인 저에게는 새 시할머니인 분이 돌아가시면서 큰 돈을 어머님께 남겨주셨고 어머님은 그 돈을 물려받고 한 푼도 안 쓰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병에 걸리니 삶은 정리를 해야겠고 이 돈을 어떻게 하지 싶어서 자식들에게 테스트를 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뒤통수가 얼얼한 결과를 받으니 어머님 난리가 난 거죠.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자식들 다 키워봤자 뭐하겠어. 며느리보다 못한데.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다시 강원도로 돌아왔고 자식들에게 호통을 친 뒤 연을 끊었어요. 어머님은 저와 함께 저의 고향인 바닷가 마을로 내려가서 수평선을 보면서 마음을 달래고 남은 여생을 보내셨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알게 되었어요. 마원영 씨 맞으시죠? 시어머님께서 저희 변호사팀과 함께 상속 관련 유언을 공증받으셨거든요. 시어머님은 제 앞으로 꽤 큰 돈을 남겨주셨고 부탁도 하나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며느리야, 내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물려준 돈으로 힘든 사람들이 밥 굶지 않게 분식집이나 작은 밥집을 하나 운영해다오. 저는 그걸 보고 울었어요. 우리 어머님 죽어서까지 남을 위하는구나 하고요. 나중에 어머님 제사가 끝나고 강원도 어머님 동네에 가보니 엄청난 사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이고 참, 이 집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자네 시모의 5 아들들 전부 친아들이 아니야. 남의 자식인데 거둔 거야. 네? 자네 시모가 재혼하고 나서 재혼한 남편의 5 아들을 친자식처럼 키운 거야. 첫째가 7살이었으니 애들은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그렇게 힘들게 자식들 다 키우고 우리 동네에서 분식집을 하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떡볶이 주고 힘들게 사는 노인네들한테는 어묵 하나씩 건네줄 줄 아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생전 자식들이 고마움도 모르고 그렇게 속을 썩히더니 에휴. 어머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저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분을 엄마로 둔 시숙과 전남편은 고마운지도 모르고 아주 은혜를 똥으로 갚는 그 모습이 역겹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과 함께 제가 어머님의 숨겨진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전남편과 시숙은 완전히 난리가 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돈 우리 거야. 우리 엄마 돈인데 네가 왜 가져? 뭐야 너. 그래서 이 돈의 존재를 알고 그동안 네 시모한테 알랑방구 낀 거냐? 뭐?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참네. 모 눈엔 뭐만 보인다고. 친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 거두어서 피땀 흘려서 키워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정말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고 당신 형들도 그렇고 인생이 망한 거야. 답이 없는 인생이 된 거야. 전남편 놈이 저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제 손을 팍 잡고 뒤로 꺾으려고 한 순간 동네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예끼! 그 집 아들놈들은 엄마가 죽어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아니 무슨 악마도 아니고 어디서 진짜... 그 동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들어서 제 전남편의 몸뚱이를 팍팍 때리다 못해 돈가스 고기 다지는 것처럼 막 두들겼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젊은 사내놈이 이것도 못 참아? 당신네 엄마가 자네들 키우느라고 피땀 흘려서 떡볶이 팔고 주말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베푼다고 음식 만들어서 봉사하고 그런 사람인데 산에다가 버리고 죽고 나서는 돈 뜯겠다고 협박하러 오고. 할아버지는 정말로 역대급 호통을 치면서 시숙과 전남편을 지팡이로 찜질을 해주었네요. 결국 전남편은 도망치듯이 제 앞을 떠났고 시숙은 절뚝거리면서 차를 타러 갔네요. 그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요. 하여튼 저는 그들에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이거는 당신들이 자초한 거야. 분명히 어머님은 당신들한테 기회 줬어. 테스트 했는데 테스트에 통과 못한 거지. 이렇게 팩트폭행을 제대로 한 저는 시원통쾌하게 남편에게 한마디 딱 해버리고 바닷가 마을 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남겨주신 거액의 돈, 그리고 부탁을 들어드리기 위해 저는 작은 밥집을 차렸어요. 밥집의 이름은 1,000원의 행복이었지요. 부담 없이 배가 고픈 노인분들이나 밥을 혼자서 차려먹기 힘들어하시는 환자분들, 혹은 부모님이 바빠서 밥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서 딱 1,000원만 내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한 거였어요. 부족한 돈은 어머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그 돈을 사용했고요. 동네 사람들 전부 저에게 천사야 천사, 이런 사람 세상에 없어, 엄지를 치켜 세워줬어요. 저는 머쓱해하면서 이건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하늘의 별이 되어버린 저희 시어머님의 내리사랑으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몸도 힘들고 처음에는 왜 봉사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나중에 저는 어머님의 참뜻을 깨달았어요. 남들 도와주다 보니까 욕심은 내려놓게 되었고, 그리고 베풀다 보니까 좋은 기운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고 결국 오랫동안 앓았던 공황장애와 우울증도 사라지게 되었고, 소위 저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였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내게 남겨주신 것은 단순히 거액의 돈과 유언이 아니라 마음을 돌아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구나. 돈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엄청나게 귀한 경험과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고마움, 그리고 내 내면의 고요함, 이런 것들을 내게 건네주시고 간 거구나. 그때 진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아빠는 밭일을 하다가 돌아가셨고 엄마는 크게 아파서 병원에서 계속 있어야 하는 상황에 저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힘들고 우울증이 생겼거든요. 이 모든 것을 안 어머님이 제가 앞으로 혼자 남겨질 때 의지할 곳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고, 그걸 밥집으로 만들어주신 거였어요. 거기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니 저의 따뜻한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한 걸음에 달려와서 저를 지켜줄 것이고, 어머님은 그 먼 미래까지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저에게 말씀하시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원영아, 욕심은 끝도 없단다. 우리가 왜 이 바닷가 마을에서 사는지 아니? 저 멀리 펼쳐진 끝없는 수평선을 바라보면 나의 마음속의 번뇌들이 한없이 작아져.
나의 욕심과 편협한 생각들이 한순간에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 되고 저절로 겸손하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너에게 알려주고 싶었어. 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고,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것도 자연스러운 생각이지만, 주객전도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단다. 사람 위에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돈 위에 사람이 있는 거다. 돈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쓸 때, 바르게 쓸 때 진정한 가치가 생기는 것이야. 창고에 곡식을 넣어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곡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비로소 부자가 되는 것이다. 알겠느냐? 저는 비로소 엄마 아빠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푸르른 바다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저는 나지막이 말했지요. 윤달에 비쳐 반짝이는 저 바다처럼 저도 반짝거리면서 살 거예요. 우울하고 힘든 저를 지탱해주고 이렇게 깊게 생각해 주시며 많은 것들을 주신 어머님, 저 이 마음 절대로 잊지 않고 꼭 마음속에 영원히 담아 살게요. 내리사랑 실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머님의 그 지혜를 전달할게요. 저에게 이런 인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잃은 고양이처럼 매일 밤 정처 없이 번뇌로 헤매던 저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서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저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10년이 넘게 고향 바닷가 마을에서 밥집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는 전국에서 저희 밥집을 알고서 기부도 해주시고 봉사해주시는 분들도 오시네요. 덕분에 저의 삶이 아주 풍족해지고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행히 우리 엄마 건강도 많이 나아지셔서 지금은 저를 도우며 함께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한 순간들이 많아서 저는 매일 밤 웃으면서 잡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에 생기 있는 햇살이 나를 깨워주니 참 감사하지요. 그럼 저는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